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재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끝없는 요구와 믿었던 딸의 충격적인 선택까지.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가족의 모습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올해 60이 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이 모든 흔적들이 자랑스럽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는 25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상대했다.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등은 구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결혼 초기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첫 아이를 가진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무거웠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병원비를 댔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안 되는 수입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면 다시 힘이 났다.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든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시장 생활은 고단했지만 배울 것도 많았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상인들에게서 장사 요령을 배웠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어떤 손님이 까다로운지, 어떤 손님이 단골이 될 만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다. 이제 내 식구가 되었다. 책임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도 배가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학원비, 학용품비, 옷값까지. 하지만 나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위치도 점점 안정되어 갔다. 채소 장사에서 시작해서 과일도 함께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건어물까지 취급했다. 좌판에서 시작해서 작은 점포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점포로 옮겼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정말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새벽 일찍 나와서 가게 정리를 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외상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내주었다. 그런 신뢰가 쌓여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다. 내 점포를 갖자는 것이었다. 월세로 내는 돈이 아까웠고 무엇보다 내 공간에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증금이 문제였다.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더욱 바쁘게 살았다. 나는 시장에서, 아내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겼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 견딜만 했다. 매달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며 희망을 키웠다. 2년 후 드디어 내 점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눈물이 났다. 아내도 함께 울었다.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이었다. 새로운 점포에서의 장사는 더욱 번창했다. 위치도 좋았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손님들도 깔끔해졌다며 좋아했다.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다. 특히 딸 미영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내가 못 받은 교육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받게 해주고 싶었다. 미영이는 정말 기대에 부응했다.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결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아들 민수도 뒤늦게 공부에 눈을 떴다.
미영이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니 등록금 부담은 더 커졌지만 뿌듯함이 더 컸다. 그 무렵 시장 상황도 많이 변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전통시장의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서비스를 더 좋게 하고 상품의 질을 높였다. 단골 손님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그 결과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무렵 나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다. 내 건물을 갖는 것이었다. 평생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싶었다. 하지만 건물을 사는 것은 점포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필요한 돈의 규모가 컸다. 그때까지 모은 돈과 점포를 팔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그동안 성실하게 장사한 이력과 신용등급이 좋아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이자 부담은 만만치 않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 최대의 도전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은 즐거웠다. 여러 부동산을 다니며 매물을 보고 위치와 조건을 따졌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다.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1층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면 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았다.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돈과 빚까지 져서 사는 건물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 실감이 났다. 드디어 건물주가 된 것이다. 새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1층 전체를 써서 예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장사할 수 있었다. 상품도 다양하게 진열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편리해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주었는데 다행히 임차인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통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다.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았다.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에게도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터졌다. 바로 내 동생 때문이었다. 내 동생 성우는 나보다 3살 어렸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달랐다. 나는 차분하고 성실한 편이었는데 성우는 활발하고 자유분방했다. 학교 성적도 나는 중간 정도였지만 성우는 늘 꼴찌였다. 부모님은 늘 성우 걱정을 하셨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성우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대신 여러 일을 전전했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성격상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20대 후반의 성우는 장사를 시작했다. 치킨집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망했다. 그 다음에는 카페를 차렸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였다. 결혼도 늦었다. 35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했는데 아내와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다. 성우의 불안정한 직업과 성격 때문에 자주 다퉜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아이는 없었다. 그 후 성우는 더욱 방황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가끔 집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형으로서 도와줬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제삿날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나마도 술에 취해서 와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나는 성우가 답답했지만 그래도 동생이니까 하며 참았다.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성우를 봤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만 안부를 알 수 있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다.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거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성우에 대한 걱정과 실망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형으로서 더 챙겨줬어야 했나 하는 미안함도 있었다. 하지만 성우가 스스로를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성우가 내가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나타났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다. 성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성우는 그냥 살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내가 건물을 샀다는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나는 성우가 왜 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분명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다. 하지만 성우는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내와 미영이,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보였다.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성우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내가 건물을 산 것이 전부 내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다. 성우는 그때 우리가 함께 일한 덕분에 내가 지금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물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성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몇십 년 전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 일이 지금 내 건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우는 자신도 그때 열심히 일했으니 내만 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것은 우리 집 일을 도운 것이었고 그 이후에 내가 혼자서 시장에서 몇십 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형제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보지도 않았다. 성우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우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 나이가 들었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이유였다. 내가 건물도 있고 안정적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며 건물의 반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성우의 말은 한마디로 강도짓이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왜 성우가 가져가려고 하는가? 성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자신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형제로서의 권리이고 예전에 함께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우를 내쫓았다. 성우는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며 매달렸지만 형제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하는지 반문했다. 성우가 지금 하는 짓이 형제가 할 짓이냐고 따졌다. 성우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정말 어렵다고 애원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 나는 그것은 성우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성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고 분노했다. 성우는 내가 그렇게 매정할 줄 몰랐다며 형제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매정한 건 성우라고 반박했다. 형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날은 성우를 내쫓았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나타났고 그 다음 주에도 나타났다.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건물의 반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성우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투였는데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다. 원하는 것이 반이고 그것도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달라며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나는 당연히 안 준다고 못을 박았다. 한 푼도 안 준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성우도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줄 알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때부터 성우의 진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동생을 속여서 재산을 독점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 우리 형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며 같이 모은 재산인데 혼자 다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시장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는 것이었다. 나는 억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동생이 돈이 필요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무섭다. 사실이 아니어도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 더구나 성우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성우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성우는 술에 취해서 우리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내가 나와서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밤늦은 시간에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다. 나는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내가 나에게 걱정을 표했다. 이러다가 우리가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며 성우에게 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한번 굽히면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절대 안 준다고 못을 박았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성우는 내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형이 동생 재산을 빼앗았다고 쓴 피켓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구경했다. 내 가게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사장님 동생이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나는 설명하기도 민망했다. 성우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내 가게로 들어와서 고함을 질렀다. 손님들에게 내가 바로 동생을 속인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저 건물은 원래 자신들의 공동 재산이었는데 내가 혼자 독식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손님들이 모두 당황해서 나갔다. 나는 성우를 밖으로 끌어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성우가 내 건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이다. 사기꾼, 동생 재산 도둑이라는 글씨를 큼직하게 써놓았다. 나는 급히 지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형제간 재산 문제는 민사 문제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는 동생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어릴 때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것만으로는 현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고 혹시 동생이 법정에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반대로 먼저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우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형제와 각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삿날이 다가왔다. 제사 준비는 내가 주로 했다. 제수용품을 사고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성우는 가끔 나타나서 술만 마시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성우가 늦게 나타났다.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조금 마셨다며 어머니 제삿날이라 슬퍼서 그렇다고 변명했다. 나는 성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내와 미영이, 민수 그리고 미영이의 약혼자까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성우는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성우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형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미영이가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성우는 미영이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사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성우는 제사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며 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는 일어나서 제사상을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자신이 가져야 할 몫을 혼자 다 가져갔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나는 성우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건물도 원래는 자신의 몫이 절반이었다며
어머니도 자신들이 어릴 때 가게에서 함께 일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때 성호가 갑자기 제사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다. 나는 제사 후에 성호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성호는 이것이 바로 증거라며 등기부등본을 흔들었다. 등기부등본에는 형 이름만 있지만 원래는 자신의 이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을 찢으려고 했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성호를 말렸다. 하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은 반 정도 찢어져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일어났다. 미영이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성호를 말리려고 했다. 미영이의 약혼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성호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고 소리쳤다. 성호는 알고 있다며 어머니 제삿자리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호는 찢어진 등기부등본을 들고 흔들며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형이 자신을 속였다고 거짓 주장을 계속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머니 제삿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족들 앞에서 이런 추태가 벌어지다니. 나는 성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성호는 안 나간다며 여기가 자신의 집이기도 하다고 우겼다. 나는 내 집이라며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반박했다. 성호는 아니라며 우리 집이라고 맞섰다. 성호와 나는 몸싸움을 벌였다. 민수와 미영이의 약혼자가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결국 경찰이 왔다. 이웃들이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성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망가진 후였다. 성호가 경찰관들과 함께 나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고 찢어진 등기부등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미영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삼촌 말이 정말이냐며 건물에 삼촌 목도 있는 것이냐고 의심했다. 나는 미영이를 바라봤다. 내 딸의 눈에 의심이 어려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나는 미영이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촌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삼촌이 어릴 때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럼 그때 번 돈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빠가 혼자 가져간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공평하게 한 것이 맞느냐며 삼촌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 아내마저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성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가족들 모두가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의심을 받다니. 나는 가족들이 나를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흐렸다. 미영이는 우리도 확실히 알고 싶다며 삼촌이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궁금하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들의 의심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성호에게 정말 줘야 할 몫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았다. 어릴 때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것만으로 지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족의 일을 도운 것일 뿐이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성호가 정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건물에 대한 지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소장을 받아보니 성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어릴 때 부모님 가게에서 함께 일했으니 그때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이고 따라서 현재 재산에 대해서도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일단 응소해서 싸워보자고 제안했다. 동생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옛날 자료들을 찾아봤다. 부모님 가게 시절의 자료,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후의 자료들. 모든 것이 내가 혼자서 이룬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미영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며칠 후 미영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삼촌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알려줬다. 성우가 미영이에게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건물을 자신에게도 넘겨주면 미영이에게 결혼 자금을 대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성우가 건물의 반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미영이의 결혼 자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영이가 설마 그 말을 믿는 것이냐고 물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신은 삼촌 편에 서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딸이 나 대신에 삼촌을 택한 것이다. 미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미영이는 죄송하다며 자신도 자신의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아빠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 안 도와준다고 했냐고 반문했다. 미영이는 하지만 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삼촌이 건물의 반을 받으면 자신에게 훨씬 많이 줄 수 있다고 계산을 늘어놓았다. 나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결혼 자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인가? 나는 미영이에게 삼촌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킬 것 같냐고 물었다. 삼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느냐고 따졌다. 미영이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을 것 같다고 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다니. 나는 미영이에게 선언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삼촌 편을 든다면 나는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미영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항변했지만 나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미영이는 울면서 나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딸을 둘 수 없었다. 민수는 그나마 나 편을 들어주었다. 누나가 너무했다고 하면서 삼촌도 그렇다고 비난했다. 아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없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성우의 괴롭힘, 제삿날의 난동, 그리고 딸의 배신까지.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성우를 마주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싶었다. 어떻게 형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가? 성우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다. 어릴 때부터 형제가 공동으로 기여했으니 현재 재산에 대해서도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이가 성우 편에서 증언에 나섰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아빠와 삼촌이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삼촌도 현재 재산에 기여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내 딸이 내 반대편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는가?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어릴 때 가족 일을 도운 것과 현재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었다. 피고는 성인이 된 후 수십 년간 혼자서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미묘했다. 판사들도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았다. 몇 차례 재판을 거쳐 판결일이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성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미영이는 성우 쪽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긴 설명을 거쳐 마침내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20%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20%. 성우가 요구한 5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분이었다. 나는 허탈했다. 결국 성우가 일부나마 승리한 것이다. 성우는 기뻐했다. 이제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겠냐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미영이가 다가왔다. 이제 삼촌이 약속한 대로 결혼 자금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나는 미영이를 차갑게 바라봤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라고 말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성우는 건물 지분 20%를 받았지만 미영이에게 약속한 결혼 자금은 주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미영이가 다시 나에게 찾아왔다.
죄송하다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나는 성우와 미영이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산다. 건물 지분 일부를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아프다. 아내와 민수만이 내 편에서 위로해준다. 하지만 가족이 갈갈이 찢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부치가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의 손에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살아간다. 남은 가족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며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60이 넘은 나이에 깨달은 진실은 쓰디쓸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결국 가장 소중해야 할 건 가족의 신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돈 때문에 피부치가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